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며칠 전 일본의 한 영화거장이 5년 전부터 계획해온 한국 제작진과의 영화 작업 계획의 일부를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네로라 하는 영화 배우들의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아이유까지 캐스팅을 마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심사위원상까지 받으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몇 안 되는 일본의 영화거장이 한국 제작진들의 한국 배우들과 함께하기로 한 데에는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영화계의 거장이자 한국에서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으로 잘 알려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한국의 영화 제작사와 함께 영화 브로커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를 비롯해 아이유까지 함께 작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제66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어느 가족으로 제71회 칸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바 있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 작품인데요. 해당 영화의 국내 제작에 대한 소식을 접한 많은 해외 시네필들은 이건 엄청나. 고레에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중 한 사람이야. 그는 어느 가족으로 제71회 칸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스필버그는 그의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너무 좋아해서 미국 각세권을 샀대. 이건 아이유가 완전히 새로운 관객들에게 소개될 것이라는 의미야. 프랑스 시네필로서 난 그의 영화에 집착하는 비평가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매우 흥미로워. 라며 아이유에 대한 팬심과 영화 감독에 대한 기대를 모두 비치는가 하면 고레에다, 와우 이거 엄청난데? 정말 엄청난 캐스팅 라인업이야.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이 전설적인 송강호, 배두나, 강동원이라니 정말 놀라운 라인업이야. 난 감독님이 일본 영화가 아닌 영화를 연출하는데 성공했으면 좋겠어. 라며 쟁쟁한 한국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된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레에다 감독이 한국 영화계에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너무 기대돼요. 환상에 비친 내 최애 일본 영화고 차이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거든요. 배두나와는 공기인형에서 작업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 신작은 또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라며 브로커의 앞다투어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화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영화 어느 가족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데다 그의 많은 작품들이 여러 영화제에서 꾸준히 호평을 받아왔었죠. 하지만 그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순간 일본 영화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리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좀도둑질로 살아가는 도쿄 변두리의 이색 가족을 그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지만 그가 귀국했을 때 공항에는 단 한 명의 환영 인파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고레에다 감독이 일본의 어두운 이면을 세계에 알린 파렴치한 감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극영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는 완전 대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지하에 사는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여러 상을 수상했을 때 엄청난 환호와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봉 감독의 귀국길 공항도 환영 인파로 넘쳐났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일본과 한국의 반응은 극과 극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세계가 인정한 작품이 일본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관람 거부를 주장하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일본 네티즌들은 공통적으로 이 영화가 일본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손가락질하고 있는데요. 어느 가족은 일본의 수치를 세상에 알린 최악의 영화다. 이 영화가 흥행해서 도둑질이 성행할지도 모른다는 댓글로 공감을 받은 일본 네티즌도 있는가 하면 이 가족은 일본인이냐? 범죄를 생계로 삼은 일가가 일본인이라니 위화감이 든다. 아이한테 도둑질을 시키는 것은 중국인이나 하는 짓이다. 라며 도둑질은 외국인들의 범죄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란 나라에 도둑질 같은 일은 없다거나 있더라도 소수이거나 범죄자는 모두 외국인이라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인이 도둑질을 한다는 내용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레에다 감독을 용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비난한 것인데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정책으로 일본의 상대적 빈곤의 증가로 인해 사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빈곤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배척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생활보호를 받는 이들에 대해 지나친 비난 또한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에 이러한 일본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일본 대중의 심기를 건드린 셈입니다. 감독 자신은 이런 논란에 대해 외국인은 이 영화를 봐도 일본인이 절도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본 대중들은 이 영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영화의 작품성은 물론 나라의 이미지를 대하는 방식이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한 작품이 날카로운 사회 비판 의식을 담아내었을 때 우리는 종종 깊은 주제의식이 있다. 당대의 현실을 훌륭하게 포착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본인들은 그것을 나라의 수치라고 불렀다니 충격적입니다.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 해외에서 최고상의 영예를 안고 돌아온 감독을 기다리는 것이 고국의 비난이었다니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 감독도 일본의 이런 사회 분위기를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일본 국내 상황, 아베 총리 및 스가 총리의 예술계 탄압은 물론 역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2018년 칸 영화제를 방문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경제 불황이 일본 사회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꿨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본은 공동체 문화가 붕괴하고 가족이 붕괴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수용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남은 건 국수주의뿐이라며 여기에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뿌리가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죄스런 마음이며 일본도 독일처럼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같은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서 사실 많은 희망을 잃고 있다고 말했죠.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인터뷰에서는 아베 정권의 영화 탄압이 거세졌다며 방송은 이미 정부 권력의 조종당해 원래의 기능을 잃고 있다고 한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럴수록 자신은 일본 영화의 독립을 위해 맞설 것이라며 영화를 만들기 힘들어진다 해도 계속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말을 들으니 그가 해외에서 작업하려고 더욱 노력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젊고 훌륭한 인재들이 이대로라면 일본을 떠나고 말 것이라는 말도 남겼는데요. 사실 이와 똑같은 말을 미리 했었던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자 유명 미래학자인 짐 로저스입니다. 그는 일본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며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탈출할 것을 조언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로저스 회장은 2020년 10월 일본 주간 아사히에서 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시라도 빨리 사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아베는 자신과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그에 따른 부채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넘어갔다고 말하며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노믹스란 잘못된 정책을 승계했다고 해 문제라며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3년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요. 내가 지금 10세 일본인이라면 AK 자습질 자동 소총을 사거나 나라를 떠나는 것을 택할 것이다. 다소 충격적인 이 발언에 대해 그는 총을 사서 실제로 쏘라는 게 아니다. 급속히 인구가 감소 중인 일본에선 지금부터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일본을 떠나 한국과 작업을 하는 것부터 짐 로저스 미래학자의 말이 적어도 영화계에서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기생충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걸 보면서 일본 영화계의 현실을 좀 더 확실히 깨달은 영화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본 영화 산업은 한국보다 역사가 길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도 한국보다 반세기가량 앞섰습니다. 아카데미의 출품작을 낸 시점도 일본이 훨씬 한국보다 빨랐기에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 영화가 후발주자인 한국 영화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일본 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일본 영화계는 큰 충격을 받고만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 영화계가 과거만 못한 이유에 대해 많은 영화 감독들은 일본만의 기준을 적용해 점점 일본 영화의 폭이 좁아지게 만들어 스스로 고립되게 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리지널 각본이 나오기 힘든 점, 활력을 잃은 일본 영화계 분위기와 비합리적인 수익 배분 구조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콘텐츠 소비국이던 동남아권에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급부상하는 반면 일본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일본이 아세안에서 갖는 영향력은 한국 입장에서는 소위 넘사벽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해
ODA 등 정치 경제적 영향력과 별개로 그들에게 일본은 문화적 패권을 쥔 나라로 인식되었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11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하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에서의 한일 양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기사는 태국에서 한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므로 일본에서 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태국에서 애니메이션 이외에 일본 콘텐츠가 누리던 인기는 한류에 잠식된 지 오래라며 일본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라는 건 일본인들만의 착각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태국의 젊은 세대에게서 과거와 같이 일본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현재는 K-POP 스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콘텐츠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세도 가장 가파른 나라로 동남아 중에서도 인류로 불리는 일본 대중문화 유행 현상이 가장 오래 지속된 곳인데다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한류가 늦게 전파된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이제 K-POP 중심으로 옮겨간 상태이며 동남아 주요 4개국 중 인도네시아가 현재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한때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선진국으로 이름을 떨치던 일본, 현재는 한류 앞에서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국가의 이미지만을 신경 쓰며 지나친 검열을 한 것이 예술 콘텐츠 사업이 내리막으로 접어들게 한 큰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도 현재 빛나고 있는 우리의 소프트 파워에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아름답고 풍부한 한국 문화의 힘을 계속해서 증명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